시험 끝나면 그 시험 보고 와서 그날이나 이제 그 다음 날쯤 보통 학원에다 전화를 해요. 시험 보면 그날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왜냐면 시험 보시고 오셔서 이제 그냥 집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원 들렸다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연락해서 뭐 저 이번에 됐어요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학원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누구 되셨냐 그러면 대체로 보면 그 좀 웃기긴 한데 그 강의하시면서 아 저분은 합격하겠다 아니면 아유 저분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얼굴을 자주 뵙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분이 11월부터 1년 동안 계속 얼굴을 봤으니까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장님이랑 전화를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이름을 모르니까 왜 그쪽 자리에 맨날 앉아 계시던 머리 짧으신 여자분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누구시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좀 쉬웠다 그러면 전화도 안 해요. 웬만하면 다 붙으셨을 것 같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시험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지표로 삼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누구 혹시 되셨어요? 누구 혹시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되고 이분도 되고 이분도 됐다 그러면 그의 시험은 아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전화도 했더니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누구도 됐어요. 그럼 그의 시험은 겁내 쉬웠던 거예요. 누구도 됐어요. 왜 있잖아요. 맨날 모르던 분 이렇게 하면 그분도 됐다면 그건 진짜 쉬운 거고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여쭤보는 분들마다 다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애는 진짜 시험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뭐냐면 학원에 되게 열심히 나오시고 뭐 특강 같은 거 할 때마다 들으시고 모의고사 성적은 모르니까 저도 그분이 되게 잘하고 계셨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학원에는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냥 진짜 성실성의 평가라고는 하지만 운이란도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운이 없어서 떨어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반대로 뭐 학원도 많이 안 다니시고 했는데 운이 또 좋아갖고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고스톱 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고스톱도 운 7기 3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한 3 정도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이 붙긴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이 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 의외로 아, 저분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26페이지 피시고 피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누구도 됐어요. 아, 누구도 되셨어요. 그래서 다 됐어요. 막 이러는. 그러면 전화해보면 딱 전화를 받는 그 실장님이나 원장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 올해 시험은 죽됐구나 막 이런 때가 있거든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쫙 깔려갖고 전화 안 했으면 하는데 전화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 어떤 애는 전화를 하면 막 목소리가 방방 뜨셔갖고 귀가 아파 귀가 아 누구도 됐어요 누구도 그럴 때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시험엔 귀가 아팠어요. 전화하면서 다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아 그 뭐 7월에 오신 누구 있잖아요. 그 누구도 됐어요. 뭐 그런 시험이 되게 많아요. 올해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26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어요. 시장론은 둘로 쪼개서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론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제1절 부동산 시장. 공부하셨던 건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내지는 기능 그 중에 특히 이제 특성 쪽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낸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구별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얘는 공부하실 때 누구랑 결합해서 부동산의 특성 아까 파생 특성 정리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결하셔서 공부하시는 거 습관 들이시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주택 여과현상이라는 거 배웠었죠. 공부하셨던 거는 뭐 세 가지 개념은 누구랑 혼동하지 마시자. 하향여과와 상향여과 개념 구별하시는 거 했었고
그럼 또 하나는 하향료가 되는 과정. 잘 안 묻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주거분리라는 현상이 생기더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렸던 게 이제 주택의 여가 현상이었죠. 그럼 또 하나 했던 게 효율적 시장이론. 그래서 첫 번째는 효율적 시장 또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 했었죠. 시장의 효율성. 그래서 뭐 개념은 얘가 정보와 관련된 효율성이다 뭐 이거 했었고, 시험 문제 내는 건 효율적 시장의 종류 물었잖아요. 효율적 시장의 종류. 그래서 정보 중에 어떤 정보까지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셋으로 나눠갖고 뭐 약성이다, 중강성이다, 강성이다 이렇게 나눠서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을 때는 뭐만 얻고 정상적인 이윤만 얻고 이런 정보를 얻었을 때 뭘 얻는다, 초과 얻는다. 이거 표 그리는 거 연습했었죠.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할당적 효율성. 그래서 얘는 자원 배분과 관련된 효율성이어서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드렸던 거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해서 몇 가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론은 옛날에는 두 문제 정도씩 따박따박 냈는데 요즘에는 자꾸 문제 수가 줄고 있는 추세고 한 문제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묻거나 아니면 여관상이나 효율적 시장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 내니까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 건데, 26페이지 가셔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왼쪽에 정리해드린 거,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거래 정보가 공개가 안 된다, 상품이 표준화되지도 않는다, 조직화시킬 수도 없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 매매 기간이 길다,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이 많은 편이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소수만 존재한다. 이거 물어보면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이 특성이 맞는지 틀린지만 고를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니까?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니까 이거 연결하라고 내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건 부동성의 파생 특성에서 우리가 보셨던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정보 공개 안 되고 상품이 표준화되지도 않으며 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하는 건 다 개별성과 연결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수급 조절 곤란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건 수요 공급 간 시차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 거미집 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 토지는 아예 만들 수도 없어요. 부중성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게 없다라는 누구? 개별성.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옮겨오지도 못한다는 부동성 같은 것들이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많다고 해서 줄이지도 못하다는 누구도, 영속성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그다음 매매 기간이 긴 건 비싸서와, 비싸니까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야 된다는 금융의 의존성이 커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이 많은 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사회성이나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소수만 존재한 건 비싸서도 영향이 있고 시장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정리해드린 시장의 특성만 물어보면 별로 안 어렵고, 그걸 부동산의 특성과 연결시킬 때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99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가격 왜곡은 언제 생긴다고요? 단기. 감정평가론 할 때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내용에서도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하는 것도 언제 생긴다? 단기. 단기를 항상 조심하시고. 100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개별성. 그래서 거래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내가 남들이 얼마에 사고 파는지를 몰라서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비합리적 가격이 생성되는데 이거는 부동산의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100번은 기출됐었던 문제니까 참고하시고. 101번, 다음은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바르게 된 걸 찾아보래요. 1번,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부분시장 또는 국지시장으로 형성되는 건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2번, 부동산의 비생산성. 그럼 얘는 뭐예요? 비생산성이면 부증성이잖아요. 부증성. 그럼 이런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건 부증성이 아니라 개별성과 관련이 있었고, 개별성. 3번, 시장이 조직화되기 쉽다?
조직화되기 어렵다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직화되지 못하는 건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시장이 안 나타난다는 부동성과도 일부 관련이 있었죠. 그러면 3번은 부동산의 특성은 맞았는데 조직화되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라고 돼야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동일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특성? 개별성. 그래서 이런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되기가 어렵죠. 그럼 4번은 맞았네. 5번 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다. 그럼 이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잖아요. 그럼 얘는 부동산의 부중성과도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틀렸고 맞는 건 4번만.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사실은 출제자의 뜻은 맞추라는 의미예요. 틀리라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쉽게 주더니 요즘에는 그 아까 100번 문제 있던 것처럼 조금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보이니까 나왔을 때 조심하시고. 2번 주택의 여가현상에서는 세 가지 공부하시랬어요. 개념, 그 다음에 하향료가 되는 과정, 결과. 세 가지 공부하시면 되죠. 주택의 여가현상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결합되는 거랬죠. 주택의 질적 수준의 변화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의 변화로 인해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두고 주택의 여가현상.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 결합된다는 거. 주택의 질적 변화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의 변화. 그래서 이런 여가현상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그래서 하향여가는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택의 질적 변화 중에 노후화. 그래서 누가 이사 오는 거예요? 저소득층. 그래서 얘는 집을 노후화되니까 고치려고 돈을 썼는데 그 고치는 비용이 누구보다 더 커서 가치상승분이 더 커서 생기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의 공급은 뭘 통해서도 하향여가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고, 반대로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이랬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질적 변화 중에 재개발과 같은 주택의 수선이 일어난 거고, 그로 인해서 누가 이사 온 거예요? 고소득층이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잘 구별 안 되실 때는 누굴 찾아보셔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랬어요. 그래서 전에 살던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사 왔으면 하향여가, 전에 살던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사 왔으면 상향여가라고 구별하시랬죠. 그래서 이런 상향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주택을 재개발했더니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라서 누가 더 커서 가치상승분이 더 커서 생기는 현상이 됐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사는 집의 공급은 항상 신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본 건 개념이에요. 하향여가, 상향여가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하향여가 되는 과정은 최근에 물었던 문제에서는 하향여가가 시작되는 이유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어떤 이유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배웠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다든지, 또는 저소득층 인구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때 하향여가가 시작되는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 그래서 가격 상승, 초과이윤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단기효과 가장 기본적인 효과라고 그랬고, 그럼 이렇게 초과이윤을 얻는 공급자들이 장기가 되면 저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데, 이 저가주택 공급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향여가. 그래서 고소득층이 살던 집 중에 일부가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때 하향여가 되는 양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서 저가주택 양만 어떻게 하더라? 증가하더라.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럼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여가 시켜준 만큼 고가주택의 양이 어떻게 된다? 감소. 그래서 또 초과수요 발생하니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어떻게 하는데? 증가시키는데, 고가주택 공급은 뭘 통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 통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뭘 따지라? 비용 따지랬어요. 비용.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도 비용에 변화가 없는 비용 불변 산업에서는 신축되는 양이 하향여가 되는 양과 똑같기 때문에 고가주택 양도, 고가주택 가격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불변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신축되는 양이 하향여가 된 만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 양은 전에보다 감소. 그래서 고가주택 가격은 전에보다 상승한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저가주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주택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로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가격과 고가주택 양의 변화가 얘가 비용 불변이냐 비용 증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까다롭게 되는 문제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그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향여가가 어떨 때 시작되느냐를 주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결과물 두 가지.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직주분리와 혼동하지 마시자고 그랬고, 이런 현상이 외부 효과를 수반하는 여가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 그랬고, 그 다음 불량주택이 생기는 건, 불량주택이라는 건 여가현상의 결과 질이 낮은 주택이 생기는 건데, 이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 아니랬어요. 주택의 여가현상이라는 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소득 수준에 맞게 골고루 배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불량주택이 생기는 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보지 않는다? 시장 실패를 보지 않고 단순한 뭐의 문제다? 소득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죠. 한편 넘겨서 28페이지 105번. 주택의 여가과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번. 주택의 여가현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거 환경에 의한 외부 효과와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른 주택 가치의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 찾기 어렵죠? 2번. 하향여가. 고가주택의 부해물가가 지속되면 주택을 개량해도 집값이 안 오르죠. 그래서 개량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주택 가치가 하락하여 누가 이사 온 거다? 저소득층이 이사 오는 걸 하향여가를 한다. 3번. 상향여가란 저가주택의 정해가 지속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개량해버려요. 그러면 주택 가치가 상승해서 누가 이사 오니까? 고소득층이 이사 오니까 이걸 두고 상향여가. 4번. 하향여가는 고가주택이 노후하여 주택 가치가 하락할 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가주택의 공급은 뭘 통해서? 하향여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주택의 여가현상의 결과 나타나는 불량주택은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생하지 못해서 시장 실패가 생긴 결과다? 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답은 5번. 106번부터는 106번하고 107번은 아까 설명드렸던 하향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말로 풀어 쓴 거니까. 106번. 주택이 하향여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무슨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 그럼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저가주택 가격 상승. 그래서 초과이윤 발생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 그러면 저가주택 공급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향여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저가주택의 가격은 원래 상태로 어떻게 되고? 불변, 회복이 된다고 그랬고, 저가주택 양만 어떻게 된다? 증가. 방금 전에 본 거 말로 그냥 쓴 거예요. 장단기만 잘 필요한 데 집어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107번.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저가주택으로 하향여가 된 만큼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 그래서 초과수요 발생. 고가주택 가격 상승. 그럼 초과를 얻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한다? 증가. 근데 그 공급이 증가할 때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필요한 만큼, 하향여가 된 만큼을 다 신축해 주니까 고가주택 가격과 고가주택량은 불변. 그러나 저가주택량과 전체주택량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증가. 그러나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라면 하향여가 된 만큼을 다 신축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올라가요. 왜? 고가주택량이 그만큼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가주택량과 전체주택량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러니까 지금 답 달고 계시면 필요한 걸 못 적어요. 그래서 답을 미리 적어 오시라고. 그래야지 내용을 따라올 거 아니에요. 답 달고 있는데 뭐 정신 있나 다른 거 쓸게. 그래서 답 따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108번.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은 주거분리였죠. 근데 이런 주거분리는 원칙적으로는 한 도시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심하면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이 왜 문제집 풀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얘는 인접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 전체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말 바꿔놨던 거. 그래서 써서요. 그래서 108번은 직주분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설명? 주거분리. 109번.
지속적인 하향여고의 결과 발생하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시장 실패다가 아니랬죠. 거꾸로 다 뒤집어야죠. 그래서 시장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랬고 단순한 뭐의 문제다? 소득의 문제다로 고쳐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가인상도 그러니까 문제 낼 게 마땅치 않아서 하향여가 상향여가 개념 구별하라는 거 정도 물어보니까 맨날 물어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잘 챙기시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일단 밑에 있는 거 먼저 풀어볼게요. 112번.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뭐가?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느냐를 시장의 효율성이라 부르고 이러한 부동산 관련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즉시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을 두고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113번, 그 위에 거 먼저 보셔야겠네요. 위에 거. 시험 문제에서는 뭐 묻는다? 이 효율적 시장의 종류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 시장에 반영되는 정보가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구분한 거랬죠. 그래서 개념 읽어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분석을 통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정보까지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개념은 시험에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까지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과거 정보로는 뭐만 얻고 정상 이윤만 얻고 시장 참여자들이 반영하지 못한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까지 알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는 게 약성. 중간성 효율적 시장도 개념은 무슨 분석을 통해? 기본적 분석을 통해 과거 및 현재에 공포된 정보까지 모두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게 중간성 시장이었어요. 그럼 얘도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뭐 묻는다? 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나 현재 정보만 가지고는 정상이윤밖에는 못 얻고 뭘 얻어야? 미래 정보를 알아야만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는 게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3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까지만? 중강성. 왜? 강성이 되려면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미래를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이며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무슨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서 곧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의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그래도 시험 문제는 113번에 있는 것처럼 다음은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걸 찾으래요. 1번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즉시 반영되는 시장. 근데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럼 강성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정상이윤만 획득하고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2번은 그래서 맞았고. 3번 약성 효율적 시장. 그럼 약성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무슨 분석을 했대요? 기본적 분석을 했대요. 그럼 기본적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정보까지? 현재 정보까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는 초과이윤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죠. 그래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4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그럼 중강성이면 여기잖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뭐 알았대요? 기술적 분석. 그럼 기술적 분석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는 뭐니까? 정상이윤이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진짜 민 교수님한테 학교는 배우나 보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정상이요. 그럼 지금 여기라며. 그럼 초과이윤을 얻어, 못 얻어? 못 얻어요. 무슨 이윤을 얻는 거예요? 정상이윤만. 근데 여기서는 정상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며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초과이윤은 당연히 못 얻고 정상이윤은 얻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현실 시장에서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어디가 큰일 났네 이거 갈수록. 진짜 민 교수님한테 학교론 배웠다고 하시겠네. 그 밑에 2번 가셔서 할당적 효율성. 개념은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되는 돈인 정보 비용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과이윤이 어떻게 됐을 때? 같아졌을 때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래돼서.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래됨으로 인해서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졌을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라 부르고, 이게 달성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투자의 수익률들이 동일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했다?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개념도 물어보니까 기억하시랬고, 양가로 2번에 있는 부동산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은 표 갖고 이해하실 게 뭐였어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 비용 얼마? 0. 그리고 모든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되니까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도 같아지는 거죠. 얼마로? 0으로.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뭐일 수밖에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5번, 그 밑에 115번.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서 언제나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정보 비용이 발생하고 이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됐느냐, 경쟁적으로 거래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정보 비용이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진다면 뭐가 될 수 있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아지지 않으면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할당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다고 그랬어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비효율적이다? X. 116번.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은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용과 정보를 얻기 위한 기회비용이 동일할 수가 없다? 방금 전에 봤잖아.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나 할당 비효율적이다? 가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얘는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할당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117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생기고 일부 시장 참여자가 초과이익을 얻는 이유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달라지는 무슨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18번. 부동산 시장과 정보 할당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 1번. 정보 가치보다 적은 비용으로 특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보가 비경쟁적이면. 그러면 남들보다 싸게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 정보를 얻은 사람은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경쟁적으로 거래된다. 그럼 1번과는 반대 상황이죠. 정보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거래되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어떻게 되니까? 같아지니까 초과이익을 얻는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고. 3번. 정보 시장이 경쟁적이어서 할당 효율적이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표 갖고 이해하시는 거. 4번.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안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다른 투자의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 개념 물은 거잖아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져서 모든 투자의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 때? 동일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기획비용보다 상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118번은 개념 물은 거고, 그 앞에 있는 115번과 116번, 117번은 그 표 갖고 정리하셔야 될 결론 물어본 거고. 정리 잘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 거고, 다음 주에는 입지론부터 시작해서 투자론까지 끝내야 아마 마지막 주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뭐 정리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첨가해야 될 거 있겠죠. 뭔가 정리 안 되면. 그러면 뭐 요약집 펴놓고 필요한 내용들 더 첨삭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구장창 어떻게 하셔라?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앞으로 뭐 한 50 며칠 남은 동안 이거 10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것만 읽어서 다 내 거 만들면 떨어질 일은 없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